지금으로부터 570년 전 조선의 수도 한성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불에 달군 쇠몽둥이에 두 다리를 뚫리면서도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산문. 지편전의 수석학자이자 한글 창제의 주역,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가장 극적인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신문관이 묻습니다. 내가 과연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냐? 성산문은 고통에 찢겨나가는 살갗 위로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답합니다. 상왕께서 계시는데 어찌 당신을 내 왕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준 녹봉은 하나도 쓰지 않았으니 당신의 신하가 된 적이 없소. 세조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거열형. 팔다리를 소와 말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한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산골에서 또 다른 남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김시습. 그는 5살 때 세종대왕의 칭찬을 받은 천재였고 세조의 찬탈 소식을 들었을 때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다가 책을 불사르고 삭발한 채 평생의 방랑길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과연 죽는 것보다 쉬웠을까요? 그는 사육신에 잘린 몸뚱이들이 거리에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할 때 홀로 그 시신들을 거두어 노량진 언덕에 묻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묻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한 자와 살아서 저항한 자, 누가 더 용감한가? 성산문의 불꽃 같은 죽음이 더 위대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김시습의 처절한 삶이 더 깊은 용기였는가? 단 하나의 답으로 귀결될 수 없는 이 질문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던 그 격동의 15세기를 통과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씨름했던 물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용기인가? 화려하게 죽는 것인가? 묵묵하게 사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 계단씩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의 시작은 세종대왕의 시대,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던 그 황금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육신과 생육신 모두 그 찬란한 시대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들, 그것은 모두 세종의 시대에 심어진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피를 뿌리게 되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역사가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선택하는 인간들의 기록임을 깨닫게 됩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아버지 태종은 피바람 속의 왕권을 강화한 군주였고 형제들을 죽이고 외척을 제거하며 조선의 권력 구조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세종은 그 기반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칼이 아닌 학문으로, 강압이 아닌 설득으로, 권력이 아닌 문화로 나라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지편전이 바로 그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세종은 조선 최고의 두뇌들을 지편전에 모았고 그들에게 학문을 연구하고 제도를 고민하며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사가독서라는 제도를 두어 지편전 학사들에게 일정 기간 정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비 안식년 같은 것입니다. 그 지편전의 핵심 멤버 중에 성산문이 있었습니다. 1418년생 세종이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에 태어난 성산문은 어떤 의미에서 세종의 시대와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충청도 홍주, 지금의 홍성 땅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그의 집안은 개성유후를 지낸 증조부에서 시작하여 판중추부사를 지낸 조부, 토총관을 지낸 아버지, 성승에 이르기까지 무반과 분반을 넘나드는 명문가였습니다. 출생 당시 하늘에서 3번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여 이름을 산문이라 지었다는 전설은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성산문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관통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3번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신하의 도리인가.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서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1438년 21살의 성산문은 식년 문과에 합격하여 지편전 학사로 발탁됩니다. 지편전은 당시 조선 최고의 엘리트 양성소였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성산문과 함께 지편전에서 학문을 연마한 동료들의 이름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박백년, 이계, 하위지, 그리고 신숙주. 훗날 사육신으로 함께 죽을 사람들과 훗날 배신자로 낙인 찍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학문을 논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삼각산 진관사에서 함께 사가독서를 하며 밤새 시를 짓고 서로의 원고에 붉은 글씨로 평을 달았습니다.
그 시절 그들이 나누었을 대화를 상상해 봅니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임금의 도리는 무엇인가? 신하의 의리는 어디까지인가? 성리학의 이상을 가슴 가득 품은 청년들이 밤새 논쟁하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훗날 각자가 걸어갈 운명을 예비하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성산문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종이 업문청, 즉 정음청을 설치하고 신숙주와 성산문에게 업문을 제정하는 일을 맡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산문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기술적 작업에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문학의 진수를 탐구하기 위해 요동까지 수차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시 요동에는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이 유배와 있었는데 성산문과 신숙주는 그 먼 길을 여러 번 오가며 황찬에게 의문 이론을 배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횟수가 13번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름 이상의 여정을 13번이라는 것은 훈민정음을 향한 집착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산문은 그 글자들 하나하나에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동국정은 편찬에도 참여했고 세종 앞에서 치른 중시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이 젊은 학자를 아꼈습니다. 그 애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산문에게 세종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학문의 스승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단종으로 이어졌을 때 성산문은 그 빛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시대 한성의 성균관 근처에서 또 한 명의 특별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435년생 김시습. 성산문보다 17살 아래인 이 아이는 태어난 지 8달 만에 글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고 3살 때 스스로 시구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5살 때 허조라는 노정승이 시험해보러 왔다가 늙은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마음은 늙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시구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 명성이 조정까지 퍼져 결국 세종이 직접 그 아이를 시험해보았고 크게 기뻐하며 비단을 선물했습니다. 어린 김시습은 그 비단 50피를 끈으로 엮어 허리에 질질 끌고 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천진함이 아니라 형식과 체면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자유로운 영혼의 첫 번째 징표였습니다. 세종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잘 성장하여 학문을 이루거라. 훗날 내가 크거든 함께 일하자. 5살 어린아이가 받은 이 약속은 평생 김시습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피즈로 남았습니다. 세종의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 문화의 유산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이 훗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삶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에게 받은 은혜, 세종이 대표하는 정당한 왕조에 대한 헌신. 그것은 사육신과 생육신을 막론하고 이 시대 모든 충신들의 심층에 깔려있는 공통의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 역시 병약한 몸으로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2년이었습니다. 문종은 임종 자리에서 황보인,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의 학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단종이 어리니 잘 부탁하오. 이 한마디가 이후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언을 들은 사람 중에 나중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생겼고 그 배신이 충신과 간신의 경계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12살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개국한 지 아직 60해도 되지 않은 시점에 왕자에 오른 것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숙부들은 달랐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재능이 뛰어나고 야심이 넘쳤습니다. 그는 학문도 했고 무예도 닦았으며 정치적 감각도 예리했습니다. 단종 즉위 이후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수양대군은 한명회라는 인물과 결탁하여 자신의 왕국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는 신이 넘도록 과거 급제도 못했던 중인 출신의 책략가로 수양대군의 야심을 완성시킬 두뇌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천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드디어 폭풍이 왔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이날 밤 단종을 보필하던 실력자 김종서를 직접 찾아가 철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어 황보인 등 반수양 세력을 영모제로 몰아 제거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권력의 지형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허수아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성산문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집현전에 있었습니다. 정난공신 3등의 이름이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산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입니다. 계유정난 직후 성산문은 공신 노큰을 거부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즉각적으로 수양대군에게 저항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유정난 단계에서 그는 안평대군의 당여들을 처벌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냉소적으로 보자면 성산문도 처음에는 새로운 권력 구조에 적응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너그럽게 보자면 그는 아직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영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산문의 진짜 선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전환은 1455년 6월에 찾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드디어 조카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선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성산문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동부승지의 직책에 있었고 왕위 이양의 절차를 수행하는 승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떠나가는 옥새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의 유산이었고 문종의 유언이었으며 어린 단종의 눈물이었습니다. 훗날 성산문 자신이 이 장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순간부터 세조의 신하가 아니었다고. 세조가 그를 불러 좌익공신 3등에 녹훈하겠다고 했을 때도 세조가 내려준 녹봉을 받아두면서도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조의 신하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겠다는 계획. 한편 같은 해 1455년 21살의 김시습은 북한산 중흥사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종에게 약속받은 장래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유학 경전에 몰두하며 관료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의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다. 어린 임금이 쫓겨났다. 김시습은 사흘 동안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그가 한 행동은 이후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는 공부하던 책들을 모두 모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삭발. 세속을 떠나겠다는 선언. 벼슬도 명예도 안락한 삶도 다 필요 없다는 선언. 이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이 이 단계에서 극적으로 갈립니다. 성산문은 내부에 남아 저항하기로 했습니다. 세조의 체제 안에 있으면서 세조를 제거할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세조 앞에서 신하 노릇을 해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죽일 계획을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중의 삶. 얼굴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이중의 삶.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갈아먹는 고통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시습은 반대 방향을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체제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깔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고독한 선택이었습니다. 성산문의 내면에서 지배적인 감정 키워드를 하나 고르자면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훈민정음을 함께 만들었던 동료 신숙주가 수양대군에게 붙었을 때 성산문은 배신감과 함께 깊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도 세조 아래서 녹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수치심. 어린 단종이 상황으로 물러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치심. 그 수치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한 충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행동을 향한 에너지이기도 했습니다. 성산문의 삶에서 수치심은 성장기에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동력이었고 절정기에는 거사를 감행하게 만든 불꽃이었으며 결말에서는 죽음의 자리를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만든 역설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김시습의 감정 키워드는 다릅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는 자의 고독. 천재로 태어났지만 그 천재성을 세상을 위해 쓸 수 없는 자의 고독. 방랑하며 시를 쓰고 소설을 짓고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산속에 숨겨두는 자의 고독. 이 고독은 그의 성장기에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잃으며 처음 싹텄고 계유정난 이후 삭발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50년 가까운 방랑의 세월 동안 그의 영혼을 조각하고 또 조각했습니다. 1456년으로 넘어갑니다. 이해 6월이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성산문을 중심으로 한 복위운동 세력은 거사일을 정했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를 창덕궁에서 베푸는 날.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그날 연회에서 왕을 호위하는 벼른검으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벼른검이란 왕 바로 곁에서 칼을 차고 서 있는 호위무사입니다. 왕의 목숨은 벼른검의 칼끝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성산문, 팍백년, 이계, 하의지, 유흥부, 그리고 많은 동지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이 오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각오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거사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세조 측 누군가가 연회장이 좁다는 핑계로 벼른검을 연회장 안에 들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성승과 유흥부는 왕의 옆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거사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무너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산문 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일부는 그냥 이날 돌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유흥부는 그 자리에서라도 세조를 치겠다고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세조가 관가, 즉 농사 짓는 것을 보러 궁 밖으로 나오는 날을 기다리자고. 그 결정이 옳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영원히 답할 수 없는 역사의 만약입니다. 그리고 그 만약이 현실로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복위운동에 동참했던 김질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김질의 장인은 영의정 정창손이었습니다. 성산문은 바로 이 정창손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김질을 사자로 보냈었는데 거사가 한번 무산되자 겁을 먹은 김질은 오히려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게 고변해버렸습니다. 밀고.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행위 중 하나. 거사가 발각되었습니다. 체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성산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팍백년도 이계도 하의지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발각된 이상 어디로 도망친들 잡히게 되어 있다는 현실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망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성산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체포되는 순간부터 죽음의 의미를 이미 설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선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조 앞에서의 신문은 그 자체가 역사적 드라마입니다. 세조는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성산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역모를 꾸몄느냐? 성산문이 답합니다. 상황이 계신데 어찌 이것이 역모입니까? 역모를 꾸민 자는 따로 있습니다. 세조는 더욱 격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신하이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성산문이 말합니다. 상황의 신하이지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 당신이 준 녹봉은 한 푼도 쓰지 않았소. 세조는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즉시 명합니다. 고문을 시작하라. 달군 쇠몽둥이가 성산문의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 뼈가 부서지는 소리. 그러나 성산문은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마가 아니라 날이. 왕이 아니라 그냥 어른 정도로 부른 것입니다. 세조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날이라 부르니 그렇다면 내가 준 녹봉은 왜 먹었느냐? 성산문이 답합니다. 그것이 상황의 녹봉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나누어 준 것일 뿐이요. 이 대화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신학적, 정치적 논쟁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죽어가면서도 논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팍백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신문을 받다가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했고 옥중에서 먼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팍비가 처형장에서 아버지의 몸을 대신해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계는 작형, 불로 지지는 형벌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의지는 처형 당시 태연하게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성원은 체포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흥부는 고문 중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6년 6월 8일 군기감 앞에서 이들은 거열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몸이 5방향으로 찢겨나갔습니다. 당시 이 처형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의 수는 사육신 6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의 처형은 8차례에 걸쳐 집행되었고 41명이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은 처형되었고 딸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역사의 냉혹함은 영웅의 죽음만큼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김시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유랑하다 사육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한성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뒹구는 사육신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군주의 분노가 두려워 아무도 감히 그 시신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시신들은 거리에 그대로 버려진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시습이 선택한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시신들을 하나하나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언덕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오늘날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 묘역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장면을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성산문 등 사육신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리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죽은 뒤 그들의 육신을 거둔 사람은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김시습이 없었다면 사육신의 시신은 거리에서 썩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사육신의 묘가 존재하는 것은 생육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죽은 자의 충절을 세상에 남긴 것은 산 자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이야기의 복잡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죽음과 삶은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사육신 사건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그 17살 어린 조카에게 사약을 보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영월 청령포의 외로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강이 삼면을 에워싼 그 섬 같은 땅에서 조선의 6번째 왕은 17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육신이 지키려 했던 그 임금이 그들이 죽은 지 1년 만에 뒤를 따랐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사육신의 희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함으로써 단종의 죽음이 앞당겨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사가 없었다면 세조가 단종을 서울에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종의 생존 자체가 세조에게 정치적 부담이었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죽음의 계기는 복위운동 시도였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성산문의 거사는 단종을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낳았다는 냉혹한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육신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역사를 지나치게 결과론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성산문 등이 거사를 준비한 것은 단순히 단종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치적 원칙, 즉 군신의 의리와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행위 자체가 지닌 의미는 결과와 분리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사육신은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되었고 거사의 실패는 그들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만납니다. 사육신의 선택은 진심이었는가, 전략이었는가, 아니면 그 둘의 혼합이었는가? 성산문이 세조의 체제 안에 머물면서 복위를 준비한 몇 년의 시간 동안 그는 세조 앞에서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녹봉을 받았습니다. 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위장이었습니다.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내면의 결의.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전략적으로 행동했지만 그 전략을 착동시킨 엔진은 진심이었습니다. 생육신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의 선택은 더 복잡한 층위를 가집니다. 생육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나중에 붙여진 것입니다. 사육신 6명의 명단과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생육신 중 하나인 남효온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전을 지어 사육신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때문에 남효온 자신도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세조시대는 물론이고 성종시대에도 사육신을 기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역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효온은 썼습니다. 그것이 생육신의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칼이 아닌 붓으로 죽음이 아닌 기억으로 저항하는 것. 원호는 단종이 영월로 쫓겨나자 세상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월을 향해 매일 절을 올렸고 단종이 죽자 3년간의 심효살이를 했습니다. 조련은 고향 함안으로 내려가 두문불출하며 세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맹전은 거창에 응거하며 단종이 있는 북쪽 영월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담수는 가문의 처지 때문에 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지만 끝내 세조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 생육신의 삶은 단순한 소극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관료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천하의 의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유학의 근본 이상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즉 자신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육신들은 그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은 채 오직 의리 하나로 그 막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김시습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육신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가장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응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랑했습니다. 관서, 관동, 호서, 호남, 영남, 조선 팔도를 발로 누볐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썼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철학적 사유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금오신화는 조선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경주 금오산 키스에 응거하며 쓴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귀신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존재들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그것은 김시습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금오신화의 이야기들은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과 의리가 저승에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만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죽어서야 의리를 완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육신들이 죽음으로 완성한 충절을 김시습은 소설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완성한 뒤 그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산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왜 숨겨두었을까요? 그것이 세상에 나오면 위험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감정들을 담아두는 그만의 용기. 이쯤에서 우리는 신숙주라는 인물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거울 역할을 합니다. 신숙주는 성산문과 함께 집현전을 대표하는 학자였습니다. 함께 요동을 오가며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고 함께 사가독서를 했으며 세종의 가장 아끼는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종도 그를 신뢰했고 죽어가면서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신숙주가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조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신숙주는 배신자인가요? 조선의 민간 전승에서 신숙주라는 이름은 워낙 나쁜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어서 숙주나물이라는 채소, 이름조차 그의 변심을 핏대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쉽게 상하는 나물처럼 쉽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 그러나 이것은 성산문의 관점, 단종 충신들의 관점에서 본 판단입니다. 신숙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권력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갔다. 무모하게 저항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내가 살아남아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실제로 신숙주는 세조시대에 매우 유능한 관료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육조 정비, 국방 강화, 외교 처리. 그는 단순히 권력에 붙어 안락한 삶을 누린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숙주의 배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약속과 의리입니다. 문종이 임종에서 단종을 부탁한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신하와 군주 사이의 가장 신성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파기한 것. 그것이 신숙주를 역사에서 영원한 변절자로 만든 원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배신이 더 크게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달랐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신숙주가 성산문처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바로 그 불가능한 가정이 신숙주에 대한 역사의 판결을 더욱 가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숙주와 성산문은 거의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스승 아래서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살아남았을까요? 이것은 개인의 성격과 기질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구조와 상황의 문제였을까요? 신숙주가 더 비겁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산문이 더 완고한 사람이었을까요?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수백 년 동안 논쟁했습니다. 성산문의 선택이 더 옳고 고귀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신숙주의 선택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성산문이었다면, 김시습이었다면, 신숙주였다면 이것이 이야기가 수백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산문의 신문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조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살고 싶으면 나를 왕이라 부르라. 내 신하가 되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성산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지 생각해봅니다. 단 한마디. 전하. 그것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살 뿐 아니라 아버지도 살릴 수 있었고 아들도 살릴 수 있었고 딸들도 노비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무게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성산문이 죽음 앞에서 느꼈을 공포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결의를 우리는 감히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한마디를 끝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산문이 남긴 시조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죽어서 복례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큰 소나무가 되어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뒤덮여도 홀로 푸르게 서 있겠다는 다짐. 이 시는 아마도 처형 직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영원히 남기려는 시도였습니다. 성산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 수치심이 수백 년을 관통하는 의기로 변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까다로운 질문들을 직접 다뤄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당대 일부 학자들과 후대 역사가들 중에는 사육신에 대해 매우 냉정한 시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획이 너무 허술했다. 거사의 성공 가능성이 처음부터 낮았던 무모한 시도였으며 그 결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연로된 가족들, 무고한 사람들까지 처형된 그 처참한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둘째, 사육신의 거사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결성을 위한 것이었지 실질적으로 단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즉, 그것은 결과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리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정당한가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계획은 처음부터 많은 변수를 안고 있었고 실제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명의 측의 방해로 무너졌습니다. 거사가 한번 무산되었을 때 성산문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고 했지만 그 결정이 전략적으로 옳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각될 위험도 높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육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단종의 죽음을 가속화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를 철저히 결과론적으로만 평가하는 시각입니다. 만약 사육신의 거사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충절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무모한 행동이 된 것이라면 그 평가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행위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의미는 결과 이전의 그 동기와 원칙에 있습니다. 성산문이 세조의 왕위를 불의라 판단했고 그 불의에 저항했으며 저항의 방법으로 거사를 선택한 것. 그것은 그 판단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 판단이 틀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생육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일부는 생육신을 두고 세조에게 직접 저항하지 못한 자들이 사후에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응거하면서 충절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편안한 선택이 아닌가. 사육신처럼 목숨을 내놓을 용기가 없었던 것을 절개로 포장한 것은 아닌가. 이 비판은 특히 생육신들이 때로는 세조와의 간접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김시습이 효령대군의 추천으로 불경언해 사업에 잠시 참여했다거나 원각사 낙성회에 나가 세조로부터 토첩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절개에 흠집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낳습니다. 그러나 김시습은 이것을 두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불교 행사에 참여한 것은 세조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였다고. 그리고 세조가 도성 밖으로 나가는 그를 불러 세웠을 때 그는 끝내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세조의 직접적인 부름을 거부한 것은 그 어떤 간접적인 참여보다도 더 강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독자 각자의 몫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사육신과 생육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프레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의리를 다른 방식으로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육신이 없었다면 생육신의 선택도 그 의미를 잃었을 것이고, 생육신이 없었다면 사육신은 역사에서 잊혔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육신의 이름과 이야기를 처음으로 세상에 기록한 사람이 생육신 남효온이라는 사실은 이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죽은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산 자가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를 단순히 찬탈자, 악인으로만 보는 것도 역사의 일면만 보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아들이었고 세종의 피를 이어받아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뒤의 통치를 보면 그는 단순히 권력욕으로 움직인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의 기초를 놓았고 지방 통치 체계를 정비했으며 불교를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빼앗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만년의 사육신 처형에 대한 자책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인지 알 수 없지만 단종의 혼령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게도 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단종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단종이 어린 나이로 왕좌에 앉아 있었다면 권신들에게 흔들리며 결국 쿠데타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만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수양대군의 판단은 단순한 탐욕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역사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목숨으로 증명한 것이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더 깊은 층위로 내려가야 합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선택은 개인의 의지의 산물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을 만들어낸 구조의 산물이었는가? 성산문이 충절을 선택한 것은 그가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편전이라는 공간이 세종시대의 학문적 이상주의가 성리학의 토덕, 철학이 그를 그런 선택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입니다. 사람은 구조를 만들고 구조는 사람을 만듭니다. 성산문이 지편전의 학풍 속에서 성리학의 이상을 내면화하지 않았다면 그의 선택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 자란 신숙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구조가 선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방향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시습의 선택도 그의 개인적 기질과 시대적 구조 사이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틀에 맞추어지기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 모친의 죽음으로 일찍 경험한 상실의 고통, 세종에게 약속받은 미래가 계유정난으로 산산조각 나는 경험. 이 모든 것이 그를 방랑하는 저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그 선택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가혹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육신 사건 이후 조선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조의 통치는 강화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권은 도덕적 정당성의 결핍이라는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역적이었지만 사적으로는 충신이었습니다. 이 이중성이 조선 내내 불편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성종시대에 사림이 등장하면서 이 긴장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사림들은 세조의 찬탈을 명분상 용납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세조의 통치가 만들어 놓은 법제 위에서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이 공식적으로 복권된 것은 그들이 죽은 지 230여 년이 지난 1691년 숙종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노량진의 사육신묘에 제사를 지내게 했고 그들에게 민절이라는 호칭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가 스스로의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식적 선언이었습니다. 세조의 통치는 인정하되 사육신의 충절도 인정한다. 이 모순적인 공존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에는 23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산문은 1791년 정조시대의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단종충신어 정배식록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의 묘는 지금도 서울 노량진 사육신 공원에 있습니다. 그 묘를 조성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김시습이었습니다. 김시습 역시 생전에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선조시대에 이가 그의 전기를 썼고 왕명으로 그의 유고를 모아 매월 당집이 편찬되었습니다. 이인은 김시습에 대해 유학의 마음을 두었으나 불교를 실천하였다고 평가했는데 이것은 그의 복잡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포착한 말입니다. 김시습은 유교적 충절을 불교적 방랑으로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긋남 속에 그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육신의 가족 중 남자들은 처형되었고 딸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버지의 선택을 함께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념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산문의 선택은 그 자신만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그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기도 했는가? 역사는 영웅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그 영웅을 만들기 위해 치른 대가를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은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생육신의 선택이 어떤 면에서는 더 가족 친화적이기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저항함으로써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호는 단종이 죽은 뒤 산속에 응거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김시습은 결혼도 했고 2번이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물론 그의 첫 번째 아내와는 관계가 원만치 않았고 2번째 아내와도 사별했습니다. 방랑하는 삶이 가정과 공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생육신의 선택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렌즈가 됩니다. 신념을 위해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더 위대한 충절인가? 아니면 가족을 지키면서도 신념을 지키려는 것이 더 지혜로운 충절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답 없음이 이야기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조선 사회 전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계유정난과 사육신 사건 이후 조선의 지식인 문화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의 집현전 학사들이 권력에 의해 죽거나 흩어졌고 집현전 자체가 세조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지성사에서 큰 상실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왕권에 맞서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 방향의 흐름도 생겼습니다. 바로 충절과 의리에 대한 강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입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게 기억되었고 그것은 조선 지식인들의 도덕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조 이후 사림이 주도하는 정치가 되면서 충절의 가치는 조선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목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바로 사육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는 조선 문학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산문의 시조, 김시습의 금오시나 남효온의 육신전. 이것들은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불의한 시대를 산 사람들의 기록이고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이며 죽은 자들에 대한 혼사입니다. 특히 금오신화는 조선 소설 문학의 출발점으로서 이후 조선 문학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조의 찬탈에 분노한 한 천재의 절규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문학과 역사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사육신과 생육신, 죽음을 선택한 자와 살아서 저항한 자, 누가 더 용감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용감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용감함이 두려움의 부재라면 그것은 성산문도 김시습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웠을 것입니다. 용감함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모두 용감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용감함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성산문의 용감함은 강렬하고 집중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 처형대 앞에서 완성되는 불꽃 같은 용기였습니다. 죽는 순간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강렬하며 영원히 기억됩니다. 김시습의 용감함은 희석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매일 조금씩 끝없이 이어지는 끈기 있는 용기였습니다. 방랑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 오히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래도 굽히지 않는 것. 그것이 김시습의 용기였습니다. 어떤 용기가 더 크냐고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랑이 더 깊냐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격렬하게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 같은 사랑인가? 아니면 조용하지만 평생 꺼지지 않는 온기 같은 사랑인가? 둘 중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척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용기가 서로 보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산문의 극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이 시대의 불의를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시습의 끈질긴 삶이 없었다면 성산문의 죽음은 흙 속에 묻혀 사라졌을 것입니다.
죽음은 기억을 창조하고 삶은 기억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사육신을 더 화려하게 기억하지만 생육신은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김시습은 50여 년을 살면서 수천 편의 시와 소설과 철학적 사유를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들이 후대 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남효원의 육신전은 사육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역사에 정착시켰습니다. 생육신이 없었다면 사육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름으로서의 사육신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 이인은 김시습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지켰다. 이것이 생육신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세상에 물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며 하나의 저항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당한 권력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스펙트럼을 봅니다. 그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성산문이 있습니다. 직접 맞서 싸우고 죽음으로 완성하는 선택. 다른 쪽 끝에는 신숙주가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체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 그 사이 어딘가에 김시습이 있습니다. 체제를 거부하되 직접 싸우지는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의리를 지키는 선택. 이 세 가지 선택 중 어느 것이 옳냐고요? 역사는 성산문을 충신의 상징으로, 신숙주를 배신자의 대명사로, 김시습을 지조 있는 천재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은 종종 이 세 인물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산문처럼 굽히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숙주처럼 타협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김시습처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방식으로 한거합니다. 완전한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산문과 김시습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선택의 극단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 극단에 닿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침반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북으로만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있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새남터. 오늘날 서울의 번화한 거리 아래 그 역사의 자취가 잠들어 있습니다. 노량진 언덕의 사육신 공원. 아파트 숲 사이에 쓸쓸하게 자리한 그 묘역에 가면 성산문의 봉분 앞에 시 한 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고날 제 독야청청하리라. 그 묘를 만든 사람이 김시습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시조가 살아남은 자가 만든 묘에 새겨졌습니다. 둘은 함께입니다. 죽음과 삶은 각각 완결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명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1493년 부여 무량사에서 50여 년의 방랑을 마친 김시습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지 말라고. 원래대로 땅에 묻어달라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방식을 고집한 그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생육신답게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성산문처럼 죽음으로 저항했겠습니까? 아니면 김시습처럼 삶으로 저항했겠습니까? 아니면 신숙주처럼 현실을 택했겠습니까? 그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죽음을 선택한 자와 살아서 저항한 자. 누가 더 용감한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용감함은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선택의 순수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산문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용감한 이유는 그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김시습이 삶을 선택한 것이 용감한 이유는 그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안락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도 없습니다. 용기는 그 어떤 압력 앞에서도 자신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도 혹은 이 몸이 살아가서도 복례산 제일봉의 낙락장송처럼 독야청청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성산문과 김시습은 그것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똑같이 완전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5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서 꺼지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